1988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있는 주택에서 한 남성이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목에 개목걸이만 걸친 나체 상태였는데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자신이 연쇄살인범의 집에서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남자가 탈출한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내부에서 사람의 뼈조각과 두개골을 발견하면서 집의 소유자인 로버트 버델라를 체포했습니다. 로버트 버델라는 1949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외톨이였는데요. 언어 장애가 있었고 어릴 때부터 시력이 안 좋아서 항상 두꺼운 안경을 썼기 때문에 늘 친구들에게 괴롭힘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성격으로 아들들을 자주 때리기도 했습니다. 학교 성적은 좋았지만 스포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로버트와 달리 로버트의 남동생은 운동을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남동생을 편애했고 로버트에게 훨씬 더 폭력적으로 굴었죠. 그런데 로버트 버델라는 16살이 되었을 때 자신이 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안은 독실한 가톨릭 집안인데다가 아버지가 동성애자들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고 비밀로 했죠. 그리고 그는 이 시기에 한 식당에서 마감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한 남성 동료와 밤늦게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게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았는데다가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질까봐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죠. 1967년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 그는 캔자스시티에 있는 한 예술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는 예술이라는 명목하에 동물들을 고문하고 죽인 후 요리한 것을 작품으로 선보이는 행동을 여러 번 하다가 많은 학생들과 학교 측의 반발을 샀고 결국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요리사로 일하다가 30대가 되어서는 빈티지, 오컬트 등의 골동품을 파는 자신만의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애인을 사귀기 시작했는데요. 관계는 늘 오래가지 못했죠. 친구도 없고 애인도 없던 그는 그때부터 성매매를 하기 시작해서 주로 가출하거나 돈이 궁한 10대 소년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이때부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일종의 하숙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로 성매매를 하거나 마약, 노숙 등을 하는 10대 소년들을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해주는 대신 관계를 대가로 받았죠. 그리고 그들과 애인 사이로 발전하기를 바랬는데요. 대부분은 로버트에게 관심이 없었고 그저 돈이 없을 때 잠깐 머무는 거처로만 활용하고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1984년 로버트의 나이 35살일 때 19살의 제리라는 남성이 로버트를 찾아옵니다. 제리는 로버트와 예술품을 거래하던 사장 폴의 아들이었습니다. 제리가 14살일 때부터 로버트와 알고 지냈는데요. 제리 역시 게이였기 때문에 로버트와 시간을 많이 보냈죠. 하지만 제리의 아버지 폴은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버트가 10대 소년들하고만 관계를 맺는 데다가 마약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폴은 로버트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고 이후로 두 사람의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리 역시 이후에 마약에 빠지게 되었고 매춘을 하며 그 비용을 충당하곤 했는데요. 마약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면서 보석금을 내주고 자신을 풀어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때 제리는 로버트에게 몇 년 만에 다시 연락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연락을 받은 로버트는 제리의 보석금을 내줬고 두 사람은 관계를 맺는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리는 다른 소년들이 로버트의 집에서 머물 때 그랬던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관계를 끝내고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고 돈을 갚으려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 로버트는 자신의 첫 번째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1984년 7월 4일
로버트는 제리에게 마을 인근에서 열리는 댄스 파티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자마자 제리에게 음료를 한 잔 건넸는데요. 그 음료는 로버트가 미리 마약을 잔뜩 탄 음료였죠. 로버트 버델라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제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동물용 마취제를 놓았고 제리는 완전히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제리의 손발을 침대에 묶고 재갈을 물린 후 성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리가 의식을 차리면 다시 마취제를 주입하고 강간을 하거나 폭행, 고문을 했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찍거나 일기로 기록하며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제발 멈춰달라는 제리의 간절한 호소도 무시한 채 끔찍한 행위를 반복했는데요. 지속되는 고통에 제리는 재갈이 물린 상태에서 구토를 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자신의 구토로 인해 질식사하면서 납치된 지 28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버델라는 제리의 시신을 자신의 집 지하실로 옮긴 후 토막낸 뒤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습니다. 출근해서는 거래처 사장 폴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했고 쓰레기통에 담아 버린 제리의 시신이 발각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첫 번째 범행을 들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 이후로 10개월이 지난 1985년 4월 23살의 쉘든이 로버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쉘든은 몇 년 전에 로버트의 집에서 하숙했었는데요. 지낼 곳이 없어지게 되자 집세를 지불하며 자신을 며칠만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처음에 로버트는 흔쾌히 쉘든을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해주었지만 금세 실증이 났고 그가 집에 있어서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쉘든의 외모는 로버트의 스타일이 아니었죠. 쉘든이 로버트의 집에서 지낸 지 이틀째 되던 날 로버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합니다. 쉘든에게 동물용 마취제를 주입한 뒤 재갈을 물리고 와이어로 그의 손발을 묶었죠. 이번에는 훨씬 잔혹한 짓을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망치로 쉘든의 손을 내려치거나 부러뜨린 후 깨어나는지 실험을 해본 것이죠. 그리고 고통에 쉘든이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다시 마취제를 주입하고 고문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쉘든은 의식을 되찾을 때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며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로버트는 고문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전기 충격기까지 사용했습니다. 끔찍한 범행이 지속된 지 4일째 되던 날 수리공이 로버트의 집 지붕을 수리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는 쉘든이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요청할까봐 걱정이 되었고 쉘든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서 살해한 후 그의 머리를 자신의 집 마당에 묻었습니다. 두 번째 범행 후 2달이 지난 그해 6월 정원사로 일하던 20살의 마크 윌리스는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피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로버트의 마당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였죠. 로버트는 잠시 집에 와서 비를 피하라며 마크를 그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그와 대화를 하다가 마약을 하며 좀 쉬자고 제안했습니다. 마크는 그 제안을 승낙했고 로버트는 제리와 쉘든에게 했던 것처럼 마크에게도 똑같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로버트는 피해자들이 고문당하며 괴로워하는 반응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문을 했고 마크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약을 먹여가면서 범행을 지속했기 때문에 마크는 하루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로버트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피해자였던 제리와 두 번째 피해자인 쉘든의 실종과 로버트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로버트가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매춘을 하거나 가출을 자주 했기 때문에 조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서 로버트 버델라는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1985년 9월 역시 로버트의 집에서 한동안 하숙했던 20살의 월터가 몇 년 만에 로버트를 찾아왔습니다. 월터는 결혼하고 아이가 있었음에도 마약 문제를 여러 번 일으켰고
결국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지낼 곳이 없어지자 다시 로버트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범행을 저질렀고 월터 역시 사망했습니다. 10달이 흐른 1986년 6월, 로버트는 인근 공원에서 몇 년 전 자신의 집에서 머물렀던 21살 청년 토드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사건 당시 토드 역시 마약 중독자였고 지낼 곳이 없는 처지였는데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마약이 든 샌드위치를 먹인 후 다른 피해자들과 똑같이 고문을 했죠. 그런데 로버트는 이번만큼은 토드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토드에게 성적으로 끌렸기 때문이죠. 또한 로버트는 이 시기에 더 콜렉터라는 영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한 남성이 한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자신의 곁에 두려고 납치 감금했지만 그 여성이 사망하자 또 납치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인데요. 로버트는 영화 내용처럼 토드를 어떻게든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졌고 죽이기보다는 노예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눈과 성대 등에 배수구 세정제를 주입하는 고문을 했죠. 그리고 죽지 않을 정도로 고문의 강도를 조절했기 때문에 토드는 무려 2주 동안 살아있었지만 결국 그 역시 사망했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흐른 1987년 6월, 로버트는 자신의 가게 손님이었던 20살 레리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역시 마약 혐의로 교도소에서 방금 출소해서 갈 곳 없는 처지였고 로버트의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했죠. 로버트는 흔쾌히 그 제안을 승낙하는 대신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집안일을 하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레리는 로버트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죠. 무려 2주를 함께 있었지만 레리는 조건과 다르게 집안일도 하지 않았고 로버트에게 동성애자 비하농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는 레리 피어슨을 6번째 피해자로 삼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6월 23일 로버트와 레리가 술을 마시다가 레리가 술에 잔뜩 취했을 때 다른 피해자들에게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말에 복종한다면 살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로버트는 레리의 목에 개목줄을 채웠고 매일 아침 출근 전에 그를 강간했죠. 그리고 마취제를 놓아서 그의 정신을 잃게 한 후 퇴근하고 돌아오면 다시 고문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레리는 로버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말에 복종하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점점 그를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거나 TV를 보기도 했지만 레리는 오랜 고통으로 인해 점차 말라갔죠. 그렇게 6주 동안 강간과 고문을 당한 레리는 로버트와 관계하던 도중 그의 중요 부위를 깨물어서 복수를 했고 화가 난 로버트는 레리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해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입원해야 하니 집안에 에어컨을 틀어둔 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죠. 3일 후 태어난 로버트는 집으로 돌아와서 시신을 토막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묻힌 쉘든의 머리가 있던 마당을 파낸 후 이번에는 레리의 머리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뼈만 남은 쉘든의 머리는 깨끗이 닦은 후 벽장 속에 장식용으로 두었습니다. 8달의 시간이 흐른 1988년 3월, 로버트는 새벽 1시에 시내를 운전하며 돌아다니다가 길에서 성매매할 사람을 찾던 21살의 크리스를 발견합니다. 이전까지 피해자들은 주로 자신의 집에서 지냈거나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지만 이번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로버트는 크리스를 집으로 납치해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주면서 너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는 바로 로버트에게 복종했고 납치된 지 3일 만에 함께 아침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이로 발전했죠. 그리고 납치 감금된 지 4일째 되던 날 크리스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됩니다.
로버트는 크리스의 손목을 와이어로 이용해서 등 뒤나 머리 위로 묶어두곤 했는데요. 크리스는 손목이 너무 아프다고 애원하며 앞으로 묶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버델라는 그의 간청을 들어주었고 심지어 손목이 덜 아프도록 밧줄로 바꿔주었죠. 그리고 그가 외출하는 소리를 들은 크리스는 로버트와 담배를 피울 때 몰래 숨겨둔 성냥을 이용해서 손발에 묶인 밧줄을 푸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나체 상태로 목에 개목줄까지 차고 있었지만 혹시나 아직도 1층이나 집안 어디선가 로버트가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발목이 부러졌지만 온 힘을 다해 달려서 근처에 있던 주차관리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주차관리원이 경찰에 신고해주면서 크리스는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경찰에게 자신이 당했던 모든 일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감금되어 있을 때 보았던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이 첫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했죠. 수사관은 그의 집으로 다시 가서 기다리다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39살의 로버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집안을 수색했는데요. 크리스의 진술대로 2층 침실에서는 불에 타고 남은 밧줄이 있었고 300장이 넘는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로버트 버델라가 자신만의 은어로 범행을 상세히 기록한 일기장까지 찾아냈죠. 심지어 첫 번째 피해자인 제리의 실종 기사가 담긴 신문기사 스크랩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치아와 척추뼈,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찾아냈고 이뿐만 아니라 장식용으로 놓은 쉘든의 두개골, 그리고 마당에 있는 레리의 두개골까지 발견했습니다. 또한 새로 페인트 칠을 한 지하실에서는 루미놀 검사 결과 엄청난 양의 핏자국과 전기톱 등의 각종 범행 도구들도 발견하면서 연쇄살인마 로버트 버델라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로버트 버델라는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 일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모든 범행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는 대신 사형만은 면해달라는 조건으로 유죄 협상을 했죠. 그래서 무려 3일 동안 자신의 범행을 진술했고 1988년 로버트 버델라는 1급 살인, 강간, 납치, 폭행 등의 혐의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로버트 버델라는 본격적으로 살인을 시작하기 전 갈 곳 없는 청년들을 자신의 집에서 숙식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그를 좋은 이웃집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동네를 지키는 방범대와 청소년 상담사로도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그의 실체를 알고 경악했죠. 또한 대부분의 살인범들이 목표로 삼는 피해자는 여성이나 노약자들이 많은 편인데요. 로버트 버델라는 남성만 죽였습니다. 또한 그가 목표로 삼은 피해자들은 마지막 생존자 크리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기존에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죠. 로버트 버델라는 자신의 집에서 확실하게 물적 증거가 나온 6명의 남성만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에서 발견된 300장이 넘는 사진 속에서 식별된 피해자는 2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게다가 그는 모든 피해자들의 시신을 토막내거나 해부한 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유기했습니다. 그 쓰레기 봉투들은 인부들에 의해 매립지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의 집에서 발견된 두개골과 치아 등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피해자들의 유해도 발견되지 못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피해자의 수는 마지막 생존자 크리스를 포함한 총 7명입니다. 로버트 버델라는 교도소에 가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범행들은 모두 실수였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첫 번째 제리를 죽였을 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찰의 탓이라고 말했죠. 또한 범행 목표물로 정한 순간부터는 피해자가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러 온 기자들에게 지금까지의 행동들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이 자신의 장난감이었다고 말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죠. 그리고 1992년 10월 8일 43살의 나이로 교도소 내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4년 동안 7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질렀지만 교도소에서 단 4년만 복역하고 자신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도 않고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반면 마지막 생존자 크리스는 사건 이후로 엄청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기를 반복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로버트 버델라는 특유의 시신 유기 방식 때문에 캔자스 시티의 도살자라는 별명으로 알려졌으며 끔찍하고 역겨운 사이코패스이자 미주리주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으로 남았습니다.